어느 학교나 신입생이 그러하듯이 나는 매일 신선한 기분으로 통학하면서도 어수선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는 사람이라곤 스루카와 한 사람뿐이었다. 아무래도 스루카와 하고만 이야기하게 된다. 그래가지고는 모처럼 새로운 세계로 나온 의미가 없다고 스루카와 쪽에서도 느끼고 있었던 듯 며칠이 지나자 쉬는 시간에는 일부러 둘이 떨어져서 제각기 새로운 친구를 개척하기로 했다. 하지만 말더듬이인 나에게는 그러한 용기도 없었기에 스루카와가 친구가 불어남에 따라 나는 점점 외톨이가 되었다. 대학 예과 1학년에는 수신, 국어, 한문, 중국어, 영어, 역사, 불전, 논리, 수학, 체조 등의 10개의 과목이 있었다. 논리 강의는 처음부터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 그 강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이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한 학생에게 나는 두세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했다. 이 학생은 언제나 혼자 떨어져서 뒤뜰의 화단가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그 습관은 일종의 의식 같아 보이기도 했고 맛없다는 듯이 먹는 그 식사 태도는 몹시 여민적인 것이기도 해서 아무도 그의 곁에 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도 학우들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않았기에 친구 사귀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름이 가시왁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가시왁이의 두드러진 특색은 상당히 심한 안짱다리였다. 걸음걸이가 정말로 특이했다. 언제나 진흙탕 속을 걷듯이 한쪽 다리를 진흙탕에서 간신히 빼내면 다른 쪽 다리가 다시 진흙탕에 빠져 들어가는 듯한 자세였다. 그에 따라서 전신이 약동했고 보행이 일종의 과장된 무용과도 같았기에 일상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입학 당시부터 가시화기를 주목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 그의 불구가 나를 안심시켰던 것이다. 그의 안짱다리는 애당초 내가 처해 있는 조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고 있었다. 토끼 풀밭은 앉기에 좋았다. 햇빛이 그 부드러운 잎사귀에 흡수되어 자잘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기에 그 일대가 지면으로부터 약간 들뜬 듯이 보였다. 앉아있는 듯한 가시화기는 걷고 있을 때와는 달리 남들과 다름없는 학생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일종의 험악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육체적인 불구자는 미모의 여자와 마찬가지로 대담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불구자도 미모의 여자도 남들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에 지치고 보여지는 존재라는 사실에 질려서 궁지에 몰린 끝에 존재 그 자체로 마주 쳐다보는 것이다. 먼저 보고 있는 쪽이 이긴다. 도시락을 먹고 있는 가시화기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눈이 자기 주변의 세계를 훤히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햇빛 아래에서 혼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한 인상이 가슴에 와닿았다. 봄날의 햇빛과 꽃 속에서 내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어색함을 그는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주장하고 있는 그림자, 아니 존재하고 있는 그림자처럼 그 자체였다. 햇빛은 그의 단단한 피부에 스며들지 못함에 틀림없었다. 열심히, 그러면서도 전혀 맛이 없다는 듯이 먹고 있는 그 빈약한 도시락은 아침의 주방에 내가 스스로 싸는 도시락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쇼와 22년, 1947년은 아직 암시장에 가지 않으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나는 공책과 도시락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섰다. 도시락이 내 그림자로 그늘졌기 때문에 가시화기는 얼굴 들었다. 힐끗 나를 보더니 다시 눈을 내리깔고 누에가 뽕잎을 먹는 듯 단조로운 입놀림을 계속했다. 잠깐, 아까 강의에서 모르는 곳을 가르쳐 주겠니? 나는 더듬거리며 표준어로 말했다. 대학에 들어가면 표준어를 쓰려고 작정했던 것이다. 가시화기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말을 더듬어 대기만 하니 하고 불쑥 말했다. 내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젓가락 끝을 빨며 단숨에 잇따라 말했다. 내가 나에게 어째서 말을 걸어오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미조구치라고 했지. 너 불구자끼리 친구가 되려는 것도 좋지만 너는 나에 비해서 자신이 말더듬이라는 점을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너는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어. 그렇기에 내 자신은 물론 자신의 말더듬 증세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훗날 그가 같은 임재종의 선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최초의 문답에 다소나마 그의 선승 기질이 나타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때가 내가 받은 강렬한 인상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더듬으라니까. 가시화기는 말을 잇지 못하는 나를 향해 재밌다는 듯이 말했다. 너는 이제 안심하고 말을 더듬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거야. 그렇지? 인간은 뭐든 그런 식으로 상대를 찾게 마련이지. 그건 그렇고 너는 아직 동정이냐?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끄덕였다. 가시화기의 질문하는 수법이 의사와 비슷했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편이 몸에 이로울 듯이 여겨졌다. 그렇겠지. 너는 동정이로군. 전혀 아름다운 동정이 아니야. 여자에게도 인기도 없고 몸 파는 여자를 살 용기도 없지. 그것뿐이지. 하지만 내가 동정끼리 어울리겠다는 생각으로 나와 사귀겠다면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동정에서 벗어났는지 이야기해 줄까? 가시화기는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산노미야시에 있는 선사의 자식으로 날 때부터 안짝날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고백을 시작하면 너는 나를 아무에게나 신상 이야기를 하는 불쌍한 병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쪽에서도 창피한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너를 고백 상대로 여기고 있었어. 왜냐하면 아마도 내가 해온 짓이 분명히 너에게 가장 가치 있고 내가 해왔던 대로 한다면 분명히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종교가 그런 식으로 신자의 냄새를 맡고 금주가는 그런 식으로 동지의 냄새를 만든다는 사실을 너도 알고 있겠지? 그래. 나는 나 자신의 존재 조건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지. 그 조건과 화해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건 패배라고 생각했어. 원망하자면 끝이 없지.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교정수술을 해줘야 했어. 이제는 이미 늦었지. 하지만 나는 부모님에 대해 무관심했고 더구나 원망한다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 나는 절대로 여자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리라 믿었어. 이건 남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안락하고 평화로운 확신이라는 건 아마 너도 알고 있는 바와 같아. 자신의 존재 조건과 화해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이 확신과 반드시 모순되지는 않아. 왜냐하면 만약 내가 이대로의 상태에서 여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만큼 나는 자신의 존재 조건과 화해하는 게 되기 때문이지. 나는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는 용기와 그 판단과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쉽사리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 가만히 있으면서도 나는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야.
이런 내가 친구들처럼 몸 파는 여자를 상대로 동정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겠지. 왜냐하면 몸 파는 여자들은 손님을 사랑해서 받는 것이 아니거든. 노인이건 거지건 애꾸눈이건 미남이건 모른다면 문둥이라도 손님으로 받겠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평등성에 안심하고 첫 여자를 사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이 평등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사지가 멀쩡한 사내와 내가 같은 자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고, 그건 엄청난 자기 모독으로 여겨졌거든. 내가 안짱다리라는 조건이 간과되고 무시된다면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만다는,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공포에 나도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내 조건을 전적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인간보다 몇 배나 호화스러운 구상이 필요할 테니까. 인생은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우리들과 세계를 대립 상태로 만드는 무서운 불안은 세계건 우리들이건 어느 쪽인가 변하면 해소되겠지만, 변화를 꿈꾸는 몽상가, 즉 몽상을 나는 증오하니까 몽상을 아주 싫어하게 됐지. 하지만 세계가 변하면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변하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적으로 밝혀낸 확신은 오히려 일종의 화해, 일종의 융화와도 비슷해. 있는 그대로의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세상과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불구자가 결국 빠져드는 함정은 대립 상태 해소가 아니라 대립 상태의 전적인 시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그러니까 불구는 불취가 되는 거야. 어느 날 청춘. 이 말은 내가 아주 정직하게 사용하는 거지만, 청춘인 내 신상에 믿기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어. 절의 단가 아이로 미모가 유명한 데다가 고베의 여학교를 나온 부잣집 딸이 우연한 일로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었거든. 잠시 동안 내 길을 의심했지. 나는 불행한 덕분에 인간 심리를 통찰하는 데 능숙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동기를 동정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심술궂게 굴었던 것은 아니야. 동정만으로는 여자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 내가 추측하건대 그녀의 사랑의 원인은 유별난 자존심이었어. 굉장히 아름답고 여자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구애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 자신의 자존심과 구애자의 자만을 저울로 잴 수가 없었어. 소위 천생연분일수록 그녀에게 혐오감을 준 거야. 결국에는 사랑에 있어서 모든 균형을 결백하게 물리치고, 이 점에서는 그녀가 성실했어.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된 거야. 내 대답은 정해져 있었지. 너는 웃을지 모르겠다만 여자를 향해서 나는 사랑하지 않아라고 대답했거든. 이것 말고 다른 대답이 있었을까? 이 대답은 정직했고 조금도 과장이 없어. 여자의 고백을 듣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했다면 우스꽝스러운 걸 넘어 거의 비극적으로 보였겠지.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사내는 잘못해서 자신이 비극적으로 보이는 것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만일 비극적으로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절대로 자신에게 안심하고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자신을 비참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중요하지. 그러니까 나는 간단히 말해버렸지. 사랑하지 않아 라고. 여자는 당황하지 않더군. 내 대답이 거짓이라는 거야. 그리고는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취한 방법이 볼만했지. 그녀에게는 사내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란 상상할 수가 없었고,
만약 그렇더라 하더라도 사내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그녀는 그래서 나에게 관해 세밀한 분석을 한 결과 사실은 내가 그녀를 이전부터 사랑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 그녀는 총명했어. 만약 그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게 된 것이고 아름답지도 않은 내 얼굴을 아름답다고 말한다면 내가 화를 낼 테고 내 안짝다리를 아름답다고 한다면 나는 더욱 화를 낼 테고 내 겉모습이 아니라 인격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더욱더 화를 내리라는 점을 계산에 넣어서 단지 나를 사랑해라고 되풀이 말한 거야. 그래서 나의 내부에서도 분석한 결과 그것과 대응하는 감정을 찾아낸 거지. 나는 이러한 부조리가 납득되지 않았어. 사실 욕망은 점점 격렬하게 솟구쳤지만 욕망이 그녀와 나를 맺어준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 그녀가 만약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를 딴 사람과 구별하는 개별적인 것이 있어야만 되지. 그게 바로 안짝다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내 안짝다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랑은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했지. 만약에 나의 개별성이 안짝다리 이외에 또 있다면 사랑은 가능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안짝다리 이외의 나의 개별성을, 나의 존재 이유를 인정한다면 나는 그러한 점을 보충적으로 인정한 동시에 상호 보완적으로 타인의 존재 이유도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세계 속에서 둘러싸인 자신을 인정하게 되지. 사랑은 있을 수 없어.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거듭 말했지. 사랑하지 않아라고. 이때부터 나는 정신보다도 갑자기 육체에 관심이 끌렸어. 하지만 내 자신이 순수한 욕망의 화신이 될 수 없었기에 단지 그것을 꿈꾸었지. 바람처럼.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이쪽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며 상대에게 손쉽게 접근해 상대를 마음껏 탐하고 심지어는 그 내부에 숨어 들어갈 수 있기를. 너는 육체의 자각이라면 일정한 질량을 지닌 불투명하고 확고한 어떤 사물에 관한 자각을 상상하겠지.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내가 일개의 육체, 일개의 욕망으로서 완성된다는 사실. 그것은 내가 투명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즉 바람이 되는 일이었거든. 하지만 곧바로 안짝다리가 나를 저지하러 오지. 이것만은 절대로 투명해지는 일이 없었다고. 그건 다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완고한 정신이었거든. 그건 육체보다도 훨씬 확고한 물체로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불구라는 사실은 언제나 눈앞에 놓여있는 거울이야. 그 거울에 종일 내 전신이 비치고 있지. 망각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나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불안 따위는 어린애 장난감처럼 보일 뿐이지. 불안은 없어.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건 태양이나 지구나 아름다운 새나 보기 흉한 악어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거지. 세계는 비석처럼 움직이지 않아. 불안이 전혀 없고 발 붙일 곳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독창적인 삶이 시작됐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러한 점에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자살하기도 하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짝다리가 내 삶의 조건이고 이유이며 목적이자 이상이고 삶 그 자체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니까. 원래 존재의 불안이란 자신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치스러운 불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대체로 나의 체험에는 우연의 일치와 같은 것이 작용하여 거울로 된 복도처럼 하나의 영상은 무한히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기에 새로이 접하는 사물에도 과거에 보았던 사물의 모습이 확실히 비쳤고, 이러한 유사성에 이끌려 어느 틈엔가 복도 안쪽 한없이 깊숙한 곳에 있는 방 안에 발을 들여 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들은 운명이라는 것에 갑자기 부딪히는 것이 아니다. 훗날 사형을 당하게 되는 사내는 평소에 다니던 길에 전봇대나 건널목에서도 끊임없이 사형 때의 환상을 보기 때문에 그 환상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시 내 체험에는 누적이라는 것이 없었다. 누적되어 지층을 이루고 산의 모양을 형성하는 따위에 두께가 없었다. 금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물에도 친근감을 느끼지 못한 나는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도 각별한 친근감을 품지 못했다. 단지 그러한 체험 중에서 어두운 시간의 바다에 휩쓸려 버리지 않는 부분, 무의미하고 끝없는 반복으로 함몰되지 않는 부분, 그러한 작은 부분의 연속에 의해 이뤄지는 하나의 꺼림칙하고 불길한 그림이 점차로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하나하나의 작은 부분이란 무엇일까? 이따금 그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빛을 발하는 그러한 단편들은 길바닥에서 반짝이는 맥주병의 파편보다도 의미가 없고 법칙성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단편들을 과거에 이미 형성되었던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이 무너져버린 파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러한 것들은 무의미한 가운데 법칙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무척이나 흉한 모습으로 나뒹굴면서도 그 나름대로 미래를 꿈꾸고 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파편 주제에 대담하며 불쾌하고 차분하게 미래를, 결코 키우나 회복이 아닌 새로운,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미래를. 이러한 불명료한 반성이 나에게도 자신이 생각해도 걸맞지 않은 일종의 서정적인 흥분을 전해주는 때가 있었다. 그럴 때 마침 달밤이라도 하면 퉁소를 들고 금각의 곁에 가서 불었다. 이제는 가시워기가 불었던 어소차도 악보를 보지 않고 볼 수 있었다. 음악은 꿈과 비슷하다. 또한 동시에 꿈과는 반대로 한층 확실한 각성 상태와도 비슷하다. 음악은 그 어느 쪽일까 하고 생각했다. 하여간에 음악은 이 상반되는 두 가지를 때로는 역전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따금 나는 내가 연주하는 어소차의 가락으로 쉽사리 화신했다. 내 정신은 음악으로 화신하는 재미를 알았다. 가시와기와는 달리 음악은 나에게 확실한 위안이었다. 퉁소를 불고 나면 항상 생각하지만 금각은 어째서 이러한 내 화신을 책망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묵인해 주는 것일까? 반면에 인생의 행복이나 쾌락으로 내가 화신하려고 하면 금각은 단 한 번이라도 묵인해 준 적이 있는가? 곧바로 내 화신을 가로막고 나를 내 자신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금각의 수법이 아니었는가? 어째서 음악에 한해 금각은 나의 도취와 망화를 허락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자 금각이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음악의 매력은 줄어들었다. 금각이 묵인하고 있는 이상 음악은 아무리 삶과 비슷해 보이더라도 거짓된 가공의 삶에 지나지 않았으며, 설령 내가 그것이 화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화신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와 인생에 관해서 2차례 좌절한 이후 체념하여 주눅이 들었다리라고는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쇼와 23년, 1948년 연말까지 몇 차례나 그러할 기회가 있었고 가시화기가 이끌어 주기도 했기에 나는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언제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여자와 나 사이, 인생과 나 사이에 금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면 내가 잡으려고 손댄 것은 곧바로 잿더미가 되고 전망은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나는 방 뒷곁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자그맣고 노란 여름철 국화꽃에 벌이 날아오는 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다. 햇빛이 가득한 가운데 금빛 날개를 붕붕거리며 날아온 꿀벌은 수많은 국화꽃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다. 나는 벌의 눈이 되어보려고 했다. 국화는 한 점의 흠집도 없이 노랗고 단정한 꽃잎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자그마한 금각처럼 아름답고 금각처럼 완전했지만 결코 금각으로 변모하는 일이 없는 국화꽃 한 송이일 뿐이었다. 그렇다. 그것은 확고한 국화 한 송이의 꽃. 아무런 형이상학적인 암시도 지나지 않는 하나의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이처럼 존재의 절도를 유지함으로써 넘칠 듯한 매력을 풍기며 꿀벌의 욕망에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형태도 없이 비상하고 흐르며 약동하는 욕망 앞에 이렇듯 대상으로서 형태에 몸을 숨긴 채로 숨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가. 형태는 서서히 희박해져 무너질 듯 떨며 전율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화의 단정한 형태는 꿀벌의 욕망을 본떠서 만든 것이며 그 아름다움 자체가 예감을 향해 꽃피운 것이니 지금이야말로 삶에서 형태의 의미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형태야말로 형태도 없이 유동하는 삶의 거푸집이며 동시에 형태도 없는 삶의 비상은 이 세상 모든 형태의 거푸집인 것이다. 그렇게 꿀벌은 꽃의 깊숙한 곳으로 돌진하여 꽃가루에 뒤범벅이 되어 도치감에 빠져들었다. 꿀벌을 받아들인 국화꽃은 그 자신이 노란색의 화려한 갑옷을 입은 벌처럼 되어 지금이라도 줄기로부터 벗어나 비상할 듯이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햇빛과 햇빛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이 행위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문득 다시금 벌의 눈을 떠나서 내 눈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이 바로 금각의 눈 위치에 있다고 생각됐다. 다시 말해서 이러하다. 내가 벌의 눈이기를 포기하고 내 눈으로 돌아온 것처럼 삶이 나에게 접근하는 순간 나는 내 눈이기를 포기하고 금각의 눈으로 내 것으로 삼고 만다. 그때야말로 나와 삶 사이에 금각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내 눈으로 돌아왔다. 벌과 국화는 막막한 물질의 세계에 그저 단순히 배열되어 있는 물체에 불과했다. 꿀벌의 비상이나 꽃의 동요는 바람에 흔들릴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정지하여 얼어붙은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동격이며 그토록 매력을 풍기던 형태는 사멸됐다. 국화는 그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막연히 부르고 있는 국화라는 이름에 의해 구속에 의해
아름다운 것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벌이 아니었기에 국화에게 유혹당하지도 않았고, 국화가 아니었기에 벌에게 사랑받지도 않았다. 모든 형태와 삶의 유동 사이의 그러한 친화는 사라졌다. 세계는 상대성 속에 내버려져 시간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영원의 절대적인 금각이 출현하여 내 눈이 그 금각의 눈으로 변할 때 세계는 이처럼 변모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모한 세계에서는 금각만이 형태를 유지하고 미를 점유하며 그 밖의 것들은 흙먼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이 이상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이전의 금각의 정원에서 창녀를 밟은 이후로, 또한 스루카와가 급사한 이후로 내 마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과연 악은 가능할까?